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복잡한 서울 떠나서 물가 싼 시골 내려가 조용히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은 지자체마다 사람을 끌어오겠다며 월세 1만 원짜리 아파트까지 내놓는다죠. 연금은 빠듯하고 집값은 부담스럽고 남은 노후 자금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한숨만 나오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그 말이 거의 기적처럼 들립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평생 서울에서 버티듯 살다가 이제는 좀 숨 좀 쉬고 싶었습니다. 국민연금 몇 푼, 자식들 몰래 아껴둔 돈 조금,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결심했죠. 전라도로 내려가자. 고향 인심 있고 집 걱정 없고 조용한 곳에서 남은 세월 편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선택을 하고 정확히 180일 만에 새벽 어둠 속에서 짐을 싸야 했습니다. 남들은 부러워하던 그 월세 1만 원짜리 아파트를 두고 왜 마치 도망치듯 떠나야 했을까요?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공짜처럼 보였던 그 집 안에 사람을 숨막히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숨어 있다는 거요. 그리고 시골의 정이라는 말 뒤에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무거운 벽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반년 동안 직접 겪고 나서야 알게 된 귀촌의 가장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혹시 지금 짐 싸서 내려갈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뒤에 결정하십시오. 월세 1만 원이라는 숫자 뒤에 제가 왜 다시 서울행차에 몸을 실어야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바쳐 일해온 일터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은퇴 생활을 목전에 두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저처럼 계산기를 두드리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아내와 제 앞으로 나오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까지 싹 다 더해보니 딱 150만 원 정도 되더군요. 서울에서 이 돈으로 산다는 것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메말라가는 겁니다. 이를 손에서 놓는 순간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사람답게 살 수도 없는 참 애매하고도 무서운 금액이죠. 아침마다 치솟는 물가 고지서를 보면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내려가자. 내 고향 전라도에 가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만원 아파트가 있다는데 거기 가면 일단 집값 걱정이 없잖아. 우리 명의의 집이 없으니 매년 쏙 썩이던 세금도 줄어들 테고 시골이 확실히 돈이 덜 나갈 테니 우리 이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도 나름대로 깐깐하게 따져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미리 고향에 내려가 탑사까지 마쳤죠.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버선발로 나와서 저희를 환영해줬고 마을 어르신들도 아이고 서울 양반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니 반갑네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그 인자한 웃음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여기다. 내 남은 은퇴 생활을 보낼 곳은 여기밖에 없다. 저희 부부에게 그 고향행 트럭은 단순히 이삿짐을 실은 차가 아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돈 걱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은퇴 설계의 꿈을 실현해줄 구원선과도 같았죠. 특히 한 달에 단돈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번듯한 아파트가 있다는 소식은 저희 같은 처지의 노부부에겐 로또 당첨보다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익은 산등성이로 변할 때마다 제 가슴은 40년 전 고향을 떠나던 청년의 마음처럼 설레었습니다. 가면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날까? 내 고향 친구 김 씨는 아직 거기 살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젖어 아내에게 고향 자랑을 늘어놓느라 입이 쉴 틈이 없었죠. 서울의 낡은 집을 처분하고 남은 노후 자금을 어떻게 지킬지 이제는 정말 여유로운 은퇴 설계가 가능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 때 길가에 서 있던 낡은 표지판들이 왜 그렇게 쓸쓸해 보였는지를 말입니다. 답사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고향의 입구는 활기가 넘치던 곳이었는데
다시 마주한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여보, 저기가 당신이 말하던 그네가야? 물이 다 말랐네. 아내의 무심한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랑하던 맑은 냇물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정체 모를 자풀만 무성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에이, 가물어서 그래. 비 한 번 오면 예전처럼 콸콸 흐를 거야.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묘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답사 때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단지 안은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짐을 내리는데 아파트 베란다 곳곳에서 커튼을 살짝 들치고 저희를 내려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환영해주는 이 하나 없는 고향의 첫인상. 제가 꿈꿨던 은퇴 생활의 첫 단추는 그렇게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깨끗하잖아. 한 달에 10,000원인데 뭘 더 바라겠어. 세금 아끼고 식비 줄이면 우린 이제 부자야. 저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짐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고향은 정말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까? 여러분, 노후 준비를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숫자에 눈이 멀어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달 월세 10,00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 세금이 줄어들 거라는 막연한 기대. 저는 그날 밤 낯선 고향의 아파트 거실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옛 친구들을 만나고 다시 활기찬 고향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제가 만든 거대한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월세 10,000원 뒤에 숨겨진 그 시리고 아픈 진실이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고향이라지만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짐부터 쌌겠습니까? 저도 평생을 깐깐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사하기 2달 전 아내와 함께 미리 고향에 내려가 답사까지 마쳤었죠.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는 버선발로 나와서 저희를 환영해 줬고 단지 내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도 아이고 서울 양반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니 반갑네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그 인자한 웃음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여기다. 내 남은 은퇴 생활을 보낼 곳은 여기밖에 없다. 무엇보다 저희 부부의 마음을 흔든 건 숫자였습니다. 서울의 낡은 집을 처분하고 손에 쥔 노후 자금은 통장에 안전하게 넣어두고 부부 연금 150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 되겠더군요. 월세는 단돈 10,000원이고 관리비야 아파트니까 서울보다 훨씬 쌀 것이고 내 명의의 집이 없으니 매년 쏙 썩이던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이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로또야. 나라가 우리 노후를 책임져 주네. 하지만 여러분, 이삿짐 트럭을 세워두고 짐을 부리던 그 첫날부터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답사 때는 그렇게 친절하던 경비원 한 분부터 말투가 묘했습니다. 짐을 어디에 내려야 할지 묻는 제 말에 대답 대신 턱 끝으로 저 멀리 구석을 가리키며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서울서 온 양반들이라더니 짐이 참 좋네. 여기 사람들은 다들 소박하게 사는데 적응하려면 시간 좀 걸리겠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분명 축하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속엔 너희가 우리보다 얼마나 잘 사나 보자는 감시의 눈길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파트로 들어가는 복도에서 마주친 주민들은 인사를 건네도 아, 네 하고 짧게 답하곤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답사 때는 귀한 손님이었던 저희가 막상 짐을 풀고 들어오니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단단한 성벽 밖의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충격은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터졌습니다. 나름 고향 친구 김씨가 자주 간다던 단골집이라 기분 좋게 들어갔죠. 주인 아주머니는 저희가 서울서 내려온 걸 금방 눈치채고는 웃으며 묻더군요. 아이고, 10,000원 아파트 당첨돼서 오신 분들이네. 좋으시겠어. 서울 집 팔고 오셨으면 돈도 넉넉하실 텐데 이제 우리 마을 기금도 좀 내시고 동네 일도 많이 도와주셔야지. 웃으며 건네는 말이었지만 그건 부탁이 아니라
일종의 입장료 통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월세 내고 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시골에서는 그 아파트가 마을 공동체의 일부였던 겁니다. 마을 청소, 풀베기, 각종 찬조금, 연금 150만 원으로 알뜰하게 꾸려보려던 제 은퇴 설계에는 전혀 없던 항목들이 줄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밥알이 모래알 같다며 수저를 놓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첫날이라 그래. 우리가 먼저 베풀고 다가가면 금방 옛날처럼 정이 넘칠 거야. 하지만 아파트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상자들을 보며 저는 자꾸만 서울의 그 낡고 좁던 집이 생각났습니다. 거기는 월세가 비싸고 세금은 많았을지언정 적어도 내가 공짜로 얹혀 사는 사람 취급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10,000원이라는 숫자에 눈이 멀어 제가 놓친 것. 그건 바로 시골이라는 곳이 요구하는 무언의 대가였습니다. 연금 15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 믿었던 제 계산기가 이 낯선 동네의 인심이라는 계산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짜 집은 있어도 공짜 인생은 없습니다. 10,000원 아파트라는 달콤한 미끼 뒤에는 도시 사람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지독하게 끈적한 공동체 의식과 소외감이라는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텅 빈 거실에서 아내와 차가운 생수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 로또가 혹시 당첨이 아니라 저주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미묘한 불편함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60대 후반, 다시 막내가 되어 겪어야 할 수치스러운 일들이 새벽 안개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하고 첫 일주일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산등성이와 맑은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한 달에 딱 10,000원만 내면 되는 이 번듯한 아파트가 제 것 같아서 절로 콧노래가 나왔죠. 서울에 살 때는 매달 월세며 공과금이며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돈 무서워 밤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부부 연금 150만 원이 오롯이 우리 부부의 생활비가 된다는 생각에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삿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마을 곳곳을 산책하며 앞으로의 은퇴 생활을 그려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돈 걱정 말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남은 노후 자금으로 여행도 좀 다니자. 아내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제 은퇴 설계가 완벽했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 달콤한 유혹이 독이 든 성배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문제는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면 서울처럼 관리비 고지서만 잘 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시골 아파트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이장이라는 분이 저희 집 배를 눌렀습니다. 떡이라도 돌리러 오셨나 싶어 반갑게 문을 열었는데 이장님의 손에는 떡 대신 두툼한 장부 하나가 들려 있더군요. 아이고, 서울 양반. 짐 정리는 좀 됐소?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새로 오셨으니 지켜야 할 규칙이 좀 있어서 왔지. 이장님은 웃는 얼굴로 장부를 펼치더니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항목들을 읊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공동기금 30만 원, 노인회비 월 3만 원, 그리고 매달 열리는 마을 대청소와 각종 행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내야 하는 소위 벌금 명목의 찬조금까지. 이장님, 저희는 아파트에 월세 내고 사는 건데 이런 걸 다 내야 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이장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서울 양반. 여기는 서울이 아니여. 이 아파트가 우리 마을 땅에 세워진 건데 마을 사람이 됐으면 마을법을 따라야지. 10,000원 아파트 살면서 그 정도도 안 하려고 하면 쓰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월세 10,000원은 지자체가 내건 미끼였고 그 뒤에 숨겨진 마을 입장료는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요. 연금 150만 원 안에서 철저하게 계획했던 저희의 노후 준비 가계부가 첫 달부터 뻥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30만 원이라는 목돈이 쑥 빠져나가니 아내의 얼굴에 다시 그늘이 졌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서울보다 돈이 더 나가는 것 같아. 더 무서운 건 돈보다 노동이었습니다. 60대 후반, 서울에선 대접받는 어르신 소리 듣던 제가 이곳에선
졸지의 젊은 막내가 되었습니다. 동네의 80, 90 넘은 분들이 수두룩하니 60 후반인 저는 마을 청소며 분리수거장 정리며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빼는 기색을 보이면 서울서 온 양반이 공짜 집 살면서 이기적이다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으니까요. 제가 꿈꿨던 평화로운 은퇴 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새벽같이 일어나 마을길을 쓸고 노인의 어르신들 수발을 드는 고단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노후 자금 아끼려고 내려온 곳에서 제 자존심과 건강이 먼저 깎여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10,000원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어 제가 놓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비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퇴 설계를 하실 때 절대 잊지 마십시오. 숫자로 보이는 혜택보다 무서운 건 그 숫자를 메우기 위해 내어주어야 할 여러분의 노동력과 정신적 비용입니다. 저는 그달 말 처음으로 날아온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와 마을 기금 영수증을 나란히 놓아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연금 15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살 줄 알았던 노부부의 꿈, 그 꿈은 이제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는 생존 본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진짜 절망으로 몰아넣은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왔으니까요. 시골 생활이 아무리 고단해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고향 친구들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치열하게 살다가도 고향 친구들과 소주 한 잔 나누며 옛날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최고의 노후 대책 아니겠나 싶었죠. 돈은 좀 부족해도 사람 정으로 채우면 되지. 이게 제 마지막 인생 전략이었습니다. 이사하고 짐이 좀 정리되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고향 친구 김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릴 적 코홀리게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냈던 녀석이라 제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버선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마을 회관에서 들은 소식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 그 양반 벌써 5년 전에 자식들 따라 경기도로 올라갔어. 땅 팔고 집 팔고 이제 여기 연고 하나도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계획이 통째로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는 떠났고 제가 기억하던 따뜻한 이웃들은 이미 세상을 떴거나 요양병원으로 흩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마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제 이름 석자도 모르는 낯선 이들이거나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정체 모를 사람들 뿐이었죠. 제가 그리워하던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라진 고향은 그저 낯선 타향일 뿐이었습니다. 연금 150만 원으로 생활비는 맞췄을지 몰라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노후 준비의 구멍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으면 서울의 그 시끄러운 지하철, 소음보다 시골의 이 적막한 정적이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남아있는 극소수의 지인들마저 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은 초등학교 동창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친구의 첫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너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 좀 해서 재미 좀 봤다며? 이번에 10,000원. 아파트 들어온 것도 나라 혜택 다 빨아먹으려고 온 거 아뇨? 돈 많은 놈이 더 무섭네. 축하가 아니라 조롱 섞인 시기였습니다. 서울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아파트 한 채 지키고 그거 처분해서 내려온 게 그들에게는 그저 서울 깍쟁이의 성공으로만 보였나 봅니다. 제가 고향을 위해 얼마나 봉사할지, 마을 기금은 얼마나 낼지, 간만 보는 시선들 속에서 저는 점점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산 관리는 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곁에 남을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공기 좋고 물가 싼 곳을 찾아 고향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웃이 누군지 몰라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이라 믿었던 이곳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니 그 소외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더군요. 10,000원이라는 월세에 눈이 멀어 40년의 공백을 너무 우습게 봤던 제 오만함. 고향이라는 이름의 환상에 기대어 남은 생을 날로 먹으려 했던 제 처지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로움은 견디면 그만일 줄 알았습니다. 진짜 지옥은 저희 부부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사고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내의 휴대폰 배터리가 꺼졌던 그 공포의 밤 말입니다. 여러분, 시골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단절입니다. 서울에선 편의점 불빛 하나, 언제든 잡아 탈 수 있는 택시 한 대가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시골에선 그 당연한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가 됩니다. 그걸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이사한 지 딱 석 달 만에 터졌습니다. 평소 무릎이 좋지 않던 아내가 그날따라 통증이 심하다며 읍내 정형외과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같으면 집 앞이 병원이고 정 안 되면 제가 택시라도 불러주겠는데 여기선 그게 안 됩니다. 버스는 하루에 4번뿐이고 제가 마을 청소일에 불려나가는 바람에 아내 혼자 버스를 태워보낸 게 화근이었습니다. 여보, 진료 끝나면 꼭 전화해. 내가 읍내까지 마중 나갈 테니까 절대 혼자 오지 말고. 그게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보통 오후 4시면 돌아와야 할 아내가 5시가 넘어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진료가 좀 늦어지나 싶어 느긋하게 기다렸지만 6시가 넘어가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기계 음성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전원이 꺼져 있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평소 휴대폰 충전에 무심한 편이었는데 하필 그 중요한 순간에 배터리가 나가버린 겁니다. 요즘 세상에 휴대폰 하나 없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냐 하시겠지만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 한복판에선 휴대폰이 꺼지는 순간 세상과 완전히 끊긴 겁니다. 저는 정신없이 제 낡은 차를 몰고 읍내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고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는데 비가 오려는지 안개까지 자욱하게 내려앉더군요. 그 낯선 시골길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입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소리를 질러봐도 돌아오는 건 기분 나쁜 산울림뿐이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내 말 들려? 목이 터져라 외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은퇴 설계에는 이런 위급 상황에 대한 대책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요. 서울에선 배터리가 나가도 근처 가게에 들어가 충전을 부탁하면 그만이고 길을 잃어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선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그대로 고립입니다. 아픈 무릎을 이끌고 그 어두운 산길을 헤매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나가는 차 한 대 없는 그 적막한 도로 위에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몰랐습니다. 연금 150만 원으로 자산 관리를 잘해서 남은 인생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큰소리 쳤는데 정작 내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시골의 맑은 공기가 갑자기 독가스처럼 제 폐를 찔러왔습니다. 결국 2시간 만에 아내를 찾은 곳은 아파트에서 3km나 떨어진 엉뚱한 방향의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막차를 놓친 아내가 방향을 착각해 걷다가 휴대폰까지 꺼지자 어쩔 줄 몰라 하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더군요. 하얗게 질린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괜히 고향 가자고 고집 피워서 당신을 이 고생을 시키네. 그날 밤 아내를 태우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10,000원이라는 월세에 취해 제가 외면했던 것. 그건 바로 노년의 생명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이었습니다. 은퇴 생활이란 게 단순히 돈 몇 푼 아끼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그 공포 속에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시골은 낭만적인 낙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노인에겐 가혹한 시험대였습니다. 읍내 병원 한 번 가는데 목숨을 걸어야 하고 배터리 하나 나갔다고 실종 신고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 이게 제가 꿈꿨던 삶의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공포보다 더 잔인한 건 그 다음에 찾아온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겪은 일은 제가 왜 이 고향을 도망치듯 떠나야 했는지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겨우 찾아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그래도 고향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걱정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차를 몰고 온 동네를 샅샅이 헤매고 다녔으니 분명 누군가는 제 차 전조등 불빛을 봤을 테고 아침에 마주치면 아내는 좀 어떠냐고 따뜻한 한마디라도 건네줄 줄 알았죠. 그런데 그건 저만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서 마주친 이장님은 아내의 안부 대신 뜬금없는 소리부터 꺼내더군요. 서울 양반, 어제 밤늦게까지 차 몰고 동네를 휘젓고 다니더만. 기름값이 아깝지도 않은가 봐. 그럴 기운 있으면 오늘 아침 마을 앞길 풀베기 작업이나 좀 나오지 그랬어. 늙은 사람들이 예초기 돌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가슴이 턱 막히더군요. 사람이 길을 잃고 실종될 뻔했다는데 위로는커녕 마을 공동노동에 참여하지 않은 걸 비꼬는 그 말투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꿈꿨던 은퇴 생활의 낭만은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골의 정이라는 건 그들만의 규칙을 철저히 따르고 몸을 내던질 때만 허락되는 아주 배타적인 보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회에서 저희 부부에게 정식으로 요구한 소위 마을 기금 액수를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울서 오신 분들은 서울 집 팔고 오셨으니 형편이 좋으실 거 아뇨. 마을 발전 기금으로 500만 원은 내셔야지. 그래야 진짜 마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게 우리 법이요. 500만 원이라니요. 한 달 부부 연금 150만 원으로 알뜰하게 살아보려던 저희 부부에게 그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10,000원 아파트 살면서 그런 큰 돈을 갑자기 내기는 어렵다고 사정하자 돌아온 건 싸늘한 무시와 멸시였습니다. 돈 10,000원에 아파트 살면서 마을에 기여도 안 하겠다? 참 염치도 좋으시네. 그때부터 저는 그 마을에서 철저한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건 말로만 듣던 집단 따돌림보다 훨씬 더 지독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쳐 인사를 해도 고개를 획 돌려버리고 마을 잔치가 열려도 저희 집 문 앞에만 안내문이 붙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 해도 외지 사람한테 팔 물건은 없다며 노골적으로 면박을 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쓰고 조용히 살면 그만이라 생각하며 세운 저의 재무 설계에는 이런 식의 사회적 고립이 가져올 정신적 파멸은 계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 아내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읍내 마트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 간신히 장을 보고 돌아온 아내가 현관에 주저앉아 엉엉 울더군요. 여보, 나 그냥 서울 가고 싶어. 여기는 공기가 맑으면 뭐해.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데. 나 길 가다 사람들 마주치는 게 이제는 겁이 나. 아내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저는 제가 세운 노후 대책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식했는지 깨달았습니다. 10,000원이라는 월세 숫자에만 눈이 멀어 저는 아내의 평온한 일상을 이 거친 도박판에 던진 셈이었습니다. 돈 몇 푼 아끼려다 사람의 마음을 잃고 고향이라는 환상에 투자했다가 자존심까지 다 털려버린 파산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선 이웃과 소통하지 않아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이곳에선 소통을 거절당하는 순간 그곳은 곧 창살 없는 감옥이 되더군요. 시골에서 주는 혜택들은 결코 자선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노동력이 부족하고 세수가 부족한 마을에 당신의 노동력과 자산을 헌납하라는 일종의 불공정 거래였던 겁니다. 밤마다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 마치 저희 부부를 집어삼키려는 괴물처럼 느껴져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와 손을 맞잡고 있노라면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립감이 저희를 야반도주하게 만든 마지막 방아쇠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제가 40년 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그 그리운 고향이 추악한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던 그날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든 고립과 멸시를 견디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마지막 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릴 적 뛰놀던 그 아름다운 고향의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고 세상이 나를 속여도 내가 태어난 이 땅의 산천초목만은 나를 기억해 줄 거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제가 가장 그리워하던 마을 뒷산 너머의 느티나무 언덕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고 싶었거든요. 아내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내가 말한 그 보석 같은 곳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언덕 입구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마을을 굽어 살피던 수백 년 된 느티나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아름답던 언덕 위에는 정체 모를 공장의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흉물스럽게 박혀 있었습니다. 개울물은 말라 비틀어져 시커먼 뻘만 남았고 그 위로 외지 투기꾼들이 세운 듯한 조잡한 가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산새 소리 대신 기계 돌아가는 소음과 역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당신이 밤마다 말하던 그 낙원 맞아?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타양에서 고생하며 가슴에 품어왔던 고향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한 건 자본의 논리에 팔려 나간 흉터들과 땅값 한 푼 더 받으려고 서로를 물어뜯는 원주민들의 날 선탐욕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리워하던 정은 간데 없고 오직 돈의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노후 준비의 치명적인 오류가 무엇이었는지를요. 저는 과거의 기억이라는 허상에 제 소중한 미래를 올인했던 겁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강산이 4번이나 변했는데 제 마음속의 고향만은 박제된 것처럼 그대로일 거라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올랐네 내렸네 하는 소리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마음 붙일 장소 자체가 완전히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기막힌 건 그 공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제가 그렇게 믿었던 고향,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 땅을 비싼 값에 팔아치우고 그 이권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더군요. 자기들끼리는 이미 보상금을 챙겨서 떠날 준비를 마쳤거나 남은 사람들은 새로 들어올 시설의 보상금 문제 때문에 외지인인 저희를 그토록 경계했던 겁니다. 서울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 파이 하나라도 뺏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 유치하고 비밀스러운 계산이 우리가 마주했던 차가운 시선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산 관리는 단순히 통장의 잔고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땅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고향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심리적 거품에 제 남은 생을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거품이 터지는 순간 제 60대 후반의 인생은 갈 곳 없는 미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서울집까지 처분하고 내려온 마당에 돌아갈 곳도 마음 둘 곳도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이죠.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올 곳이 아니었어. 여기는 우리가 알던 그 동네가 아니야.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연금 150만 원으로 은퇴 생활의 안락함을 누리려던 꿈은 고향의 잔인한 실체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10,000원이라는 월세는 이 삭막한 전쟁터 한복판에 저희 부부를 세워두기 위한 미끼였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밖을 내다봤습니다. 예전에는 정겨워 보였던 마을의 불빛들이 이제는 저희를 감시하고 비웃는 눈동자처럼 보였습니다. 추억은 오염되었고 인심은 메말랐으며 남은 건 서로의 주머니를 노리는 삭막한 생존 본능뿐이었습니다. 고향은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울 때 가슴 속에 묻어두어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서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다시 이삿짐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새벽에 떠나자. 더 늦기 전에 우리 영혼까지 다 털리고 마음 병들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겠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조용히. 그 결단을 내리는 순간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이더군요. 10,000원 아파트라는 달콤한 족쇄를 풀기로 한 그 밤, 저희 부부는 평생 잊지 못할 가장 긴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떠나는 것조차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감시를 피해 그리고 이 실패한 선택에 대한 자괴감을 뚫고 나가야 하는 저희 부부의 처절한 야반도주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야반도주라는 말,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내가 내 고향 땅에서 남들 눈을 피해 도망치듯 짐을 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희 부부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마을 기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작된 노골적인 괴롭힘은 이제 저희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밤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도망가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여보, 짐은 이게 다야? 더 챙길 거 없어? 아내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등도 켜지 않은 채 휴대폰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꼭 필요한 옷가지와 약 봉투, 그리고 통장 몇 개만을 챙겼습니다. 10,000원 아파트에 들어올 때 그 많던 이삿짐 상자들은 이제 짐이 아니라 저희 발목을 잡는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까운 가구며 가전제품들을 뒤로하고 저희는 오직 생존을 위해 가장 가벼운 몸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실 가장 무서웠던 건 마을 사람들의 감시였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외지인이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귀신같이 압니다. 특히 저희처럼 10,000원 아파트 혜택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일종의 마을 자산 취급을 받았기에 저희가 떠난다는 건 그들에게 세수와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손실을 의미했죠. 만약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동안 내지 않은 마을 기금이며 봉사 시간을 보상하라는 명목으로 차 앞을 가로막을 게 뻔했습니다. 새벽 3시, 온 마을이 잠든 시간. 저희 부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아파트 복도를 내려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들릴까봐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딛고 내려가는 그 기분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서울에서 자산 관리를 잘해서 품위 있는 은퇴 생활을 하겠다던데 자존심이 그 차가운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더군요.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낡은 승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순간 그 부르릉 하는 소리가 마치 고요한 마을에 울려 퍼지는 경보음처럼 크게 들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백미러로 혹시 누가 쫓아오지 않는지 살피며 서서히 단지를 빠져나갈 때 아내는 옆자리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나가게만 해주세요. 제발. 마을 입구의 그 좁은 길을 지날 때 멀리 마을 회관 앞에 켜진 가로등 불빛이 저희 차를 비추더군요. 마치 어딜 도망가느냐고 묻는 감시자의 눈동자 같았습니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은 땀으로 흥건했고 아내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꿈꿨던 은퇴 설계의 최후였습니다. 10,000원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어 세금을 아끼고 지출을 줄이려던 제 계획은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고향이라는 마지막 안식처를 잃었고 아내의 웃음을 잃었으며 인간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렸습니다. 150만 원의 연금보다 더 소중했던 건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내 집이었다는 걸 그 야반도주 길 위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처절하게 도망쳐야 했을까요? 단순히 시골 사람들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고향이라는 환상과 공짜라는 미끼가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귀초는 낭만이 아니라 도박이었고 저는 그 도박에서 제 노후를 몽땅 잃어버린 패배자였습니다. 어둠을 뚫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백미러에 비친 멀어지는 고향의 산등성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숫자에 속지 않겠다고, 다시는 추억에 기댄 노후 준비는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제 저희 부부에겐 돌아갈 집도 남은 돈도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듯 빠져나온 그 지옥 같은 낙원을 등지고 나니 역설적이게도 비로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0원 아파트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 깨진 틈으로 비로소 진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다시 서울의 그 치열한 삶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진짜 지켜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싫으면 그냥 이사 간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나오면 되지. 왜 죄 지은 사람처럼 밤에 도망을 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조금 남았어도 위약금 정중히 물어주고 관리비 정산 깔끔하게 하고 나오면 그만인 줄 알았죠. 하지만 시골은 특히 지자체 혜택을 받고 들어온 20,000원.
아파트는 그렇게 간단히 문 열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조용히 나갈 준비를 하려 할 때 관리실과 마을회에서 흘러나오는 압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울 양반, 나라에서 10,000원에 집 빌려줬을 때는 우리 마을 사람으로 뼈를 묻으라는 뜻인데 반년 만에 쏙 빠져나가겠다고? 그동안 당신 한 명 들어온다고 지자체에서 받아낸 보조금이 얼마고 우리 마을 점수가 몇 점인데? 당신 마음대로 나가면 그 손에 누가 책임질 거야? 이게 시골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그들에게 저는 자유로운 임차인이 아니라 자기들 마을의 머릿수를 채워주고 예산을 타내기 위한 움직이는 정수였던 겁니다. 만약 제가 정식으로 이사하겠다고 공표하는 순간 마을 입구에 트랙터를 세워서라도 이삿짐 차를 막았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짜 집 살면서 단물만 빨아먹고 튀는 얌체 같은 외지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동네 전체가 저희를 가로막고 비난할 게 불보듯 뻔했죠. 더 끔찍한 건 제가 서울 집까지 처분하고 내려오면서 정리했던 자산관리의 허점이었습니다. 제 모든 가구와 살림살이가 이 집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과 법적 다툼이 생기거나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면 제 은퇴 생활은 거기서 영원히 멈춰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었지만 그 진흙탕 같은 갈등 속에서 제 아내의 정신이 먼저 무너질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아내는 이미 사람들의 시선만 봐도 몸을 떨 만큼 쇠약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영원의 탈출을 선택했습니다. 보증금 몇 푼, 그리고 거기 두고 온 비싼 소파와 장식장, 서울서부터 애지중지 챙겨온 가전제품들. 아깝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 물건들을 챙기려다 제 아내의 웃음을 영영 잃고 제 남은 수명을 삭막한 싸움으로 깎아먹느니 차라리 몸만 빠져나가는 게 가장 남는 장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재무 설계를 하실 때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정신적 기회비용을 반드시 넣으십시오. 저는 그날 새벽 백미러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보며 제 평생 모은 가구와 살림살이들을 다 버리고 왔지만 역설적이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이익을 남긴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옥 같은 낙원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 탈출. 비용치고는 그 정도 살림살이는 싼 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위로했습니다. 텅 빈 트렁크와 뒷좌석에 실린 옷가지 몇 벌이 저희가 반년 동안 고향에서 거둔 유일한 수확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속도로를 달릴 때 옆자리의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돈 없어도 돼. 그냥 서울 가서 작은 단칸방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 떨리는 목소리가 150만 원의 연금보다 월세 10,000원의 혜택보다 1000배 만배는 더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180일간의 짧고도 강렬했던 귀촌 꿈을 접고 다시 서울의 그 삭막한 콘크리트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들은 실패한 귀향이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저희 부부에겐 그 새벽의 탈출이 진정한 은퇴 설계의 완성이었습니다. 진짜 나를 지켜주는 곳이 어디인지, 내 소중한 노후를 진짜 맡겨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피눈물 흘리며 배운 뒤였으니까요. 긴박했던 새벽 탈출을 끝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저희 부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사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고향의 모든 걸 걸었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패배자라는 자괴감이 저희를 짓눌렀죠. 하지만 그 절망도 잠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좁지만 아늑한 전세방에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활기찬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무슨 일이냐고요? 지금 저는 아파트 보안 요원으로, 아내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금 150만 원에 저희 부부가 땀 흘려 번 소득이 합쳐지니 시골에서 10,000원 아파트 살 때보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시골에선 10,000원이라는 숫자에 갇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벌벌 떨며 눈치를 보느라 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다시 제 몫의 일을 시작하고 월급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돈을 아끼는 곳을 찾아 숨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제 역할을 하며 내 돈을 벌어 쓰는 것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요. 세상에 공짜는 있어도 거저는 없습니다. 시골 지자체에서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집을 내어줄 때는 단순히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해가는 마을의 숫자를 채우고 외지인의 자산과 노동력을 어떻게든 끌어내려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 깔려 있습니다. 그 끈적한 공동체 속에서 제가 느낀 건 혜택이 아니라 구속이었습니다. 10,000원을 내고 제 자유를 팔았던 셈이죠. 여러분, 진정한 은퇴 설계는 내 삶의 주도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 몸에 맞는 의료시설이 있고 나를 편견 없이 대해주는 이웃이 있으며 무엇보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일을 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곳. 그곳이 바로 진짜 낙원입니다. 저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자산 관리 중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바로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의 건강과 나를 받아주는 도시의 인프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은퇴했으니 이제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쉬어야지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고향의 10,000원. 아파트 같은 파격적인 조건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책임져 줄 거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쉬는 것도 내가 원해서 쉴 때나 달콤한 법입니다. 타의에 의해, 환경에 의해 강제로 고립되어 지내는 시골 생활은 휴식이 아니라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요즘 퇴근길에 마트에서 신선한 고기 한 근을 사들고 들어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10,000원 아파트에 눈치 보이는 식사보다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당당하게 차린 저녁. 식탁이 100배는 더 만나고 소중합니다. 서울의 소음은 이제 활기찬 생명력으로 들리고 차가웠던 콘크리트 숲은 오히려 저희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로 느껴집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은퇴 자금과 금쪽 같은 시간을 지켜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디 숫자가 주는 환상에 속지 마십시오.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미끼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바늘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10,000원짜리 월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생산적인 시간이어야 합니다. 어디서 사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저와 같은 피눈물 나는 시행착오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이 환상이 아닌 스스로 일궈낸 단단한 현실 위에서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일상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천국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밑은 젖어 있었고 손은 떨렸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가 이런 밤을 맞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병원 진료를 받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위암 2기라는 말을 들은 날 의사는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는 항암 치료보다 다른 생각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노후까지 병원 침대에서 보내게 되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작은 모임 자리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오래 알고 지낸 친구 한 사람이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하더군요. 병원 말고 다른 길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본 적 있나? 그 한마디가 제 발걸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며 아이들 대학 보내고 이제 막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몸이 먼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 끝이 타는 듯한 통증이 있었지만 그저 나이살에 소화가 좀 안 되는 거라 생각하며 넘겼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정밀 검진 결과지는 제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위암 2기. 그 네 글자가 적힌 종이를 들고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의사는 당장 입원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 후에는 경과에 따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구원의 소리가 아니라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내 몸이 아니라 내 돈과 내 자식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제 앞가림 시작한 아이들에게 암 환자라는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이 병원비로 녹아내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예전에 가입해둔 암보험 증권을 찾아보았습니다. 보상금이 얼마인지, 이걸로 수술비를 충당하고 남은 가족들이 살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왜 내 목숨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나 싶어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수술대에 올라가 머리가 빠지고 바싹 말라가는 제 모습을 상상하니 차라리 이대로 조용히 삶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안 좋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가슴을 쥐어뜯으며 잠 못 이루던 며칠 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과의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술 기운을 빌려 제 상태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다들 위로의 말을 건네며 당장 수술하라고 아우성 칠 때 유독 한 사람, 30년 지기 정석이만큼은 아무 말 없이 술잔만 비우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정석이가 슬그머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녀석은 제 어깨를 툭 치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야, 병원만이 능사는 아니야. 내 주변에도 대학병원에서 포기했다는 사람, 산속 들어가서 기도로 완치된 사례 내가 직접 봤어. 거긴 이런 독한 치료 안 한다더라. 몸에 칼 안 대고 자연 그대로 치유하는 법이 있어. 그 말이 제 귀에는 악마의 유혹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준 동아줄처럼 들렸습니다. 정석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 평생 고생해서 모은 퇴직금, 그거 병원에 다 갖다 바치고 싶냐? 그 돈이면 내 노후도 지키고 몸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어. 내가 아는 곳인데 정말 아는 사람만 몰래 가는 곳이야. 병원 침대에 누워 항암 주사를 맞으며 시들어가는 미래와 공기 좋은 산속에서 기도로 병을 고치고 자산을 지키는 미래. 두 갈래 길 앞에서 저는 너무나 쉽게 후자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정석이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해 보였고 30년 우정이 설마 나를 배신하겠느냐는 맹목적인 믿음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 병원 말고 다른 길을 가보자. 내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내 돈 안 날리고 살 수 있는 길을. 그날 밤 저는 자식들에게는 요양하러 조용한 곳에 다녀오겠다는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짐을 쌌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지옥으로의 초대장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덫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가슴 속에 품은 건 오직 하나, 다시 건강해져서 돌아오겠다는 헛된 약속뿐이었습니다. 정석이를 따라 도착한 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깊은 산세 아래였습니다. 녹이 쓴 철문을 지나 한참을 올라가니 낡았지만 웅장한 느낌을 주는 2층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입구에는 은총의 안식처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공기는 차갑지만 묘하게 머리를 맑게 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하얀 가운을 입고 인자한 미소를 짓는 중년 남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곳의 원장이었습니다. 원장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이곳을 찾은 건 성도님에게 아직 살 기회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의 사무실로 안내받아 앉으니 벽면 가득 수많은 감사패와 완치자들의 편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원장은 제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놓으며 제 대학병원 검진 결과지를 훑어보았습니다. 위암 2기. 병원에서는 겁부터 줬겠지요. 칼을 대고 독한 약을 몸에 부으면 암은 죽을지 몰라도 사람도 같이 죽는 법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런 무식한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신령한 기운으로 몸의 독소를 빼내면 암세포는 스스로 녹아 없어집니다. 그의 확신에 찬 말투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장은 제 눈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마치 제 속마음을 다 안다는 듯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성도님, 치유에 집중하려면 세상에 대한 미련부터 끊어야 합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그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는 하늘의 기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는 정결 예물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성도님이 평생 땀 흘려 일하며 모아온 소중한 퇴직금, 그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그걸 병원에 갖다 바치며 몸을 망가뜨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이곳에 바쳐 새 삶을 사시겠습니까? 1억. 누구에게는 큰 돈이겠지만 성도님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입장료치고는 너무나 작지요. 제 평생의 노고가 설인 전 재산이었습니다. 순간 망설임이 스쳤지만 옆에 있던 친구 정석이가 제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야, 돈이 무슨 소용이냐? 내 몸부터 살아야지. 너 암보험 들어둔 거 그거 어디에 쓸 거야? 지금 써야지. 나 믿고 딱 한 번만 결단 내려라. 나도 그렇게 살았어. 친구의 간곡한 목소리에 제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홀린 듯이 핸드폰을 꺼내 평생을 아껴온 제 자산을 그들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핸드폰에는 거래 완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마치 제 목숨줄을 누군가에게 통째로 넘겨준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원장의 환한 미소를 보니 곧 나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입금 확인이 되자마자 원장의 태도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성도님의 몸속에 있는 독기를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그는 제가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병원 약들을 모조리 꺼내오라고 했습니다. 수십만 원을 들여 사온 비싼 영양제와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암치료 보조제들. 원장은 마당 한복판에 있는 화로에 그 약들을 하나둘씩 던져 넣었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며 약통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소름 돋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추악한 세상의 찌꺼기들이 사라집니다. 이제 성도님은 오직 기도로만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는 것을 보며 저는 제 몸이 벌써 가벼워지는 것 같은 환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유의 시작이 아니라 제 몸속의 암세포가 아무런 방해 없이 제 목숨을 갉아먹기 시작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약이 타버린 그 제 위에 제 마지막 생존의 희망도 함께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제가 안내받은 방은 창문조차 제대로 없는 좁고 차가운 방이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누워있으니 낮에 보았던 원장의 그 인자한 미소가 어두운 천장 위에서 일그러진 얼굴로 비치는 것만 같았습니다. 1억 원이라는 거금을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기보다는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옆방에서는 누군가의 가냘픈 신음이 들려왔고 이름 모를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제 전 재산은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그저 날이 밝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옥에서 맞이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기도원에서의 아침은 새벽 4시, 살을 애듯 차가운 종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끌려간 예배당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원장은 어제보다 더 서슬 퍼런 목소리로 세상의 의수를 믿는 죄에 대해 포효했고 저는 통증이 올라오는 명치를 부여잡으며 그 소리를 견뎌냈습니다. 아침 공양이라며 나온 것은 이름 모를 사냐초를 끓인 멀건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바로 독소를 빼는 하늘의 식단입니다. 병원에서 주는 화학약품 덩어리와는 차원이 다르지요. 원장의 말에 사람들은 허겁지겁 그 죽을 들이켰지만 저는 한 숟가락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정석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이곳에 들어와 이미 병이 다 나았다고 호언장담하던 녀석. 제 손을 잡으며 너 살리려고 내가 여기 데려온 거야 라고 울먹이던 그 녀석이 아침 예배 시간 내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농장으로 일하러 나간 사이 저는 몸을 숨기고
정석이를 찾아 건물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관리동 근처 원장실 뒷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데려온 놈 생각보다 돈이 좀 되죠? 그놈 성격이 보통 깐깐한 게 아닌데 제가 대학병원 예약된 것까지 억지로 취소시키고 데려온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정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 따뜻하고 걱정 어린 친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건값을 흥정하는 장사꾼의 비열한 웃음 섞인 말투였습니다. 정 집사, 이번엔 좀 늦었어. 그래도 1억 원이나 헌금하게 했으니 수고는 했네. 여기 약속한 수수료야. 문틈 사이로 보인 광경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인자하던 원장은 정석이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고 있었고 제 친구 정석이는 그걸 받으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에이 원장님, 그놈이 평생 아껴온 그 돈 뜯어내느라 제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요.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게 단단히 입도 단속시켜놨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그 돈 전부 항암 치료 비용으로 날릴 뻔했다니까요. 그 아까운 돈을 왜 의사들 주머니에 넣어줍니까? 차라리 우리 원장님 좋은 일 하시는데 쓰이는 게 맞죠. 순간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30년 지기. 내 자식들의 돌잔치에 와서 함께 웃고 부모님 상당했을 때 사흘 밤낮을 곁을 지켜줬던 녀석.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꺼이꺼이 울던 그 눈물이 사실은 저를 팔아넘길 수수료를 계산하며 흘린 탐욕의 침이었다니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위암 통증보다 몇 배는 더 지독한 통증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저 악마들이 저를 찾아낼 것만 같아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석이가 제게 했던 말들이 하나둘씩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비로 그 아까운 돈 다 날릴 거야? 그 돈이면 나중에 너 죽고 나서 자식들 고생 안 시킨다니까. 내가 아는 곳인데 넌 내 친구니까 특별히 데려다 주는 거야. 그 말들은 모두 제가 가진 마지막 자산을 이 기도원의 금고로 옮기기 위한 치밀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1억 원짜리, 아니 수수료 몇백만 원짜리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돈 봉투를 챙긴 정석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장실을 나와 제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녀석은 흥얼거리며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석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배신감에 몸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치는 서늘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속 깊은 곳입니다. 제 핸드폰은 이미 영성관리를 이유로 압수당했습니다. 차 열쇠도 지갑도 모두 그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돈을 다 뺏긴 채 친구의 배신과 암세포라는 두 괴물 사이에 갇힌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들려오던 웅장한 찬송가 소리가 이제는 제 장례식에서 들려오는 진원곡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젖은 흙바닥을 짚으며 겨우겨우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 이 악마 같은 놈들에게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순 없다. 하지만 제 몸 상태는 어제보다 훨씬 무거웠고 속에서는 계속해서 쓴물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를 팔아넘긴 친구와 내 목숨값을 가로챈 원장, 그들의 인자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본 그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간절함보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증오심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옥의 문은 들어올 땐 환영의 꽃다발을 던져주지만 나갈 땐 날카로운 창으로 심장을 찌른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정석이의 배신을 목격한 그날 이후 기도원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기력을 잃고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뛰쳐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가방 속에 있던 지갑과 스마트폰, 그리고 비상용으로 챙겨온 재테크 관련 서류들까지 모두 세속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원장이 수거해갔기 때문입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기도원의 실무를 담당한다는 김 팀장이라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였습니다. 성도님, 이제 1억 원이라는 큰 정성을 보이셨으니 몸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실 차례입니다. 그는 저에게 낡은 작업복과 흙투성이가 된 장화를 던져주었습니다. 위암 통증으로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하는 제게 기도원 뒤편에 있는 광활한 농장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노동은 곧 가장 고귀한 기도입니다. 땀을 흘려야 몸속에 독소가 빠지고 치유의 기운이 돕니다. 낙원에서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낙원의 실체는 처참했습니다. 수천 평에 달하는 산비탈 밭에는 저처럼 병든 노인들이 굽은 허리를 더 굽힌 채 낫지를 하고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암 2기 환자에게 뙤약볕 아래에서의 중노동은 살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속도가 늦어지면 김 팀장의 고함이 날아왔습니다. 성도님, 믿음이 부족하니까 몸이 무거운 겁니다. 그따위 정신 상태로 어떻게 완치를 바랍니까? 점심시간이 되어 겨우 받아든 식판에는 소금기 하나 없는 멀건 무국과 누렇게 뜬 밥 한 덩이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자랑하던 하늘의 식단이었습니다. 병원 밥은 방부제와 화학 조미료 덩어리입니다. 이 순수한 흙의 양식을 먹어야 피가 깨끗해집니다. 원장은 식당을 돌며 인자한 미소로 독려했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시체 위에 앉은 파리의 날갯짓처럼 가증스러웠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짜온 제 노후 설계가 저 사람의 외제차 기름값과 양주값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오후 노동은 더 가혹했습니다. 위장이 타들어가는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앞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저는 견디다 못해 밭고랑 사이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제 곁을 지나가던 한 할머니가 조용히 제 손에 사탕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버텨요. 안 먹으면 쓰러져. 나도 처음엔 대학병원 믿고 수술하려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저 산 아래로 내려갈 엄두도 못 내. 할머니의 휑한 눈동자를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치유되고 있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돈을 다 뜯기고 연락수단을 뺏기고 몸까지 망가진 노인들은 결국 이곳의 무상 노동력이 되어 원장의 배를 불려주는 소모품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 구석에서 제가 가져온 가방의 안감을 손톱으로 뜯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정석이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비상용 체크카드 하나가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의 자산관리 습관이 저를 살린 걸까요? 이 카드만 있으면 어떻게든 산 아래 편의점까지 내려갔을 때 전화를 빌리거나 택시라도 부를 수 있다는 신라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탈출하느냐였습니다. 밤마다 숙소 앞을 지키는 덩치 큰 관리인들, 사방이 절벽으로 가로막힌 이 산속 요새에서 암 환자인 제가 도망칠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방 안은 고통에 찬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는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는 제발 살려달라며 빕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서가, 원장아, 너희들이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하마. 여기서 죽어나가는 이름 없는 노인 중 하나가 되진 않겠다. 가슴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배신감과 분노가 오히려 제 꺼져가는 생명력을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농장에서의 하루가 지나고 저는 처음으로 어둠 속에서 산 아래의 불빛을 찾았습니다. 아주 멀리 점처럼 보이는 세상의 불빛. 저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3기, 아니 4기가 되더라도 사람 사는 곳에서 자식들의 손을 잡고 죽어야 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산관리 실패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친구의 탈을 쓴 악마를 믿은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감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저 철문이 열리는 틈을 찾아내겠노라고. 하지만 제 몸 안의 암세포는 제 다짐을 비웃듯 밤새도록 제 위벽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온 지 겨우 한 달. 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았을 때만 해도 간간이 느껴지던 통증은 이제 24시간 내내 제 위장을 찌시겼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비릿한 쓴물이 올라왔고
배는 딱딱하게 굳어 마치 돌덩이를 품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제 고통을 치유의 과정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성도님, 지금 몸이 아픈 건 속에 있는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 정화가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를 더 세게 해야 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원장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병원에 한 번만 보내달라고, 검사라도 한 번 받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수술이든 항암 치료든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인자한 미소가 아니라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성도님, 아직도 세상의 의술에 미련이 남으셨습니까? 그 불신이 치유를 막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찰 기도를 통해 마귀를 쫓아내겠습니다. 원장의 신호가 떨어지자 덩치 큰 관리인들이 제 팔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예배당 바닥에 짐승처럼 눕혀진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제 배 위에 올라타더니 가장 아픈 부위인 명치 끝을 주먹과 팔꿈치로 내리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성도님의 육신을 괴롭히는 악귀야 나가라. 커흡. 원장님 아파요.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주변에 둘러선 신도들은 광기 어린 표정으로 찬송가를 부르며 제 비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암세포가 퍼져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위장을 생사를 찢듯 압박하는 그 고통은 살면서 겪어본 그 어떤 아픔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한 비명을 삼키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독방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제 머릿속에는 평생을 일궈온 제 삶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자식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고 싶었던 상속증여 자금들,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 모든 노력이 이런 산속 골방에서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제 상태를 살피러 온 정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녀석은 제 몰골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꼴이 그게 뭐냐? 그러게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너 여기서 잘못되면 내 가족들한테 내가 뭐라고 하냐? 남은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정석이의 그 비열한 말투에 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인간적인 정조차 끊어냈습니다. 저 녀석은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자기가 저지른 짓이 영원히 묻힐 테니까요.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려다 바지가 흘러내려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띠 구멍을 서너 개나 더 당겨 조였는데도 바지가 헐거워져 골반에 걸치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해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움푹 팬 볼, 노랗게 뜬 피부, 그리고 셔츠 위로도 선명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제 몸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탈출한 뒤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제 암세포는 이미 2기를 넘어 3기 중반으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 없이 고통스러운 안찰이라는 폭행을 당하며 염증이 복막까지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살아야 한다. 여기서 죽으면 저놈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앙상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그 비상용 체크카드가 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 이제 제 인생에서 유일한 탈출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돈 1억 원은 이미 날아갔습니다. 우정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존엄만큼은 이 지옥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이제는 저를 비웃는 소리가 아니라 빨리 이곳을 나가라고 재촉하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 천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원장이 다시 안찰 기도를 하겠다고 찾아오면 그때가 제가 도박을 걸어야 할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을요. 제 인생의 시계는 이제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더라도 제 가족의 품에서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 절박한 결심이 3기 암 환자의 앙상한 몸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안찰 기도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까. 밤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타 들어가는 갈증에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 끝 원장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낮게 깔린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원장실에?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붙인 채 원장실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신도들에게는 영성을 더럽히는 동물이라며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게 하던 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상 위에는 고급 양주병과 함께 기름진 안주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원장은 낮에 그 근엄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 박사님. 제가 돈 아끼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약한 그 대학병원 건강검진, 제일 비싼 코스로 빨리 잡아주세요. 김 박사라니? 현대의학을 사탄의 유혹이라 부르던 자가 본인은 뒤에서 몰래 의사와 형님 동생하며 건강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원장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도가 돈이 좀 돼요. 그놈 퇴직금 들어온 거로 이번에 알아봐 주신 상가부지 계약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몸 고치는 거보다 자산 관리 잘해서 땅 사두는 게 진짜 남는 거죠. 제 평생의 노후 준비 자금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 아끼고 아껴온 그 피 같은 돈이 저 사람의 땅 투기와 양주값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원장의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약통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 앞에서 사탄의 것이라며 불태웠던 바로 그 약들이었습니다. 허허, 김 박사님. 제가 바봅니까? 신도들한테야 기도로 다 낫는다고 해야 돈다발을 싸들고 오지. 내 몸은 내가 챙겨야죠. 그 처방해 주신 약 덕분에 혈압도 아주 좋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에겐 마귀가 나가는 과정이라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배를 짓누르는 고문을 가하면서 정작 본인은 좋은 약 먹고 비싼 검사 받으며 자신의 수익을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저 악마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원장의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석이었습니다. 제 친구 정석이가 원장이 따라주는 양주를 받아 마시며 비굴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제가 데려온 그 친구 말입니다. 상태 보니까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 나중에 자식들이 찾아와서 딴소리 못하게 미리 서류 정리 좀 해둬야죠. 걱정 말게 정 집사. 이미 본인이 원해서 들어왔고 병원 치료 거부한다는 각서에 지장 다 찍어놨어. 나중에 문제 생길 일 전혀 없네. 그들의 대화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헛구역질이 나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아야 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30년 우정은 수수료 몇 푼에 팔려나갔고 제가 기대었던 마지막 희망은 사기꾼들의 술안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이기야. 지금이라도 나가서 수술 받으면 살 수 있어. 저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 처복도로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제 가슴 속은 분노라는 이름의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저놈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내 아이들에게 돌아가서 내 남은 인생을 저 악마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헐거워진 옷 안쪽 그 작은 체크카드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카드가 아니라 저 악마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위암이기. 세상 사람들은 늦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저들이 말하는 대로 산속에서 썩어 문드러질 소모품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서 이 산을 내려가겠다는 서늘한 집념만이 앙상하게 마른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끝에서 저는 진짜 악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들은 제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장실에서 그 추악한 대화를 엿들은 뒤부터
기도원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제 퇴직금을 집어삼키고 제 남은 생명까지 갉아먹으려는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챙겼습니다. 원장에게 가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대학병원 진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아직은 이기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수술을 받으면 살 수 있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숙소 건물을 나서기도 전에 어제 본 그 덩치 큰 관리인들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성도님, 어디 가십니까? 원장님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습니다. 내 발로 들어온 곳인데 왜 못 나간단 말이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봐야겠어. 비키시오. 제가 소리를 높이자 관리인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성도님이 직접 서명하셨잖습니까? 완치될 때까지 규율을 따르겠다고요. 지금 나가는 건 치유를 포기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입소할 때 정석이가 형식적인 거야라며 내밀었던 서류들. 그 속에는 제 자유를 구속하는 교묘한 조항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정석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어제 원장과 양주를 마시던 그 친근한 친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겨우 마주친 정석이는 저를 피하며 귀찮다는 듯 내뱉었습니다. 야, 너 지금 나가면 그동안 낸 정성은 다 무효가 돼. 그 아까운 돈 생각 안 나? 조금만 더 버텨봐. 내가 너 생각해서 보험 서류도 봐주고 자산관리 조언도 해줬는데 왜 이래, 정말?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너를 생각해서라는 말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역겨운 거짓말로 들렸습니다. 제 노후를 도와주는 척하며 뒤로는 제 명주를 끊고 있었던 녀석이 뻔뻔하게 제 걱정을 하는 모습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기도원 주변은 높은 담장과 날카로운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유일한 출입구인 정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24시간 내내 관리인들의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 방에 갇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산기슭 너머에 있는 세상은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웠지만 암 환자인 제 체력으로는 천리 길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부실한 음식은 이제 위장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속은 타들어가고 뼈마디는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앉아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노력이 이 산속 요새에 갇혀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 제 방 옆을 지나가던 김 노인이 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봐요. 나갈 생각 마시오. 저번에 도망치려던 사람은 다시 잡혀와서 반성문 쓴다고 며칠을 고생했어. 그의 체념 섞인 목소리가 제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곳은 기도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들이 천천히 말라 죽어가는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의 탐욕스러운 얼굴, 그리고 저를 비웃던 정석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관리인들의 교대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정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농장 뒤편의 가파른 절벽 쪽은 어떨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이라면 감시가 소홀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헐거워진 바지 안쪽에 숨겨둔 체크카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산 아래까지만 내려가면 살 수 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다시 그 차가운 대학병원 침대에 눕더라도 인간으로서 치료받을 권리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산속의 빗줄기는 거셌고 안개까지 자욱하게 끼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시원들도 빗소리에 취해 평소보다 느슨해진 틈을 타 저는 젖은 바닥을 기어서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위장의 통증은 비명을 지르고 싶을 만큼 강렬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진흙탕을 헤쳐나갔습니다. 멀리서 관리인의 플랫이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며 저는 숨을 죽이고 덤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자식들 얼굴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십시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지옥에서의 탈출이라니. 비참함이 밀려왔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는 영영 이 산속에 이름 없는 죄가 되어 사라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젖은 흙을 손톱이 빠지도록 움켜쥐며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산 아래 불빛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속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뱃속 같았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는 오로지 생존 본능에 의지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손톱 밑에 진흙이 박히고 무릎이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겨나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여기서 죽으면 정석이와 원장 좋은 일만 시킨다는 도끼 어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아.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위암 환자가 감당하기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움직임이었습니다. 명치 부근에서 시작된 통증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멀리 뒤편에서 관리인들이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거기 누구야? 플래시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사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축축한 덤불 아래 바짝 엎드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관리인들에게 들킬까봐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제발 나를 찾아내지 마라. 그 짧은 순간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내 몸 하나 돌보지 않고 살아온 날들, 나중에 병원비 걱정 안 시키겠다고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아온 내 돈들, 그 모든 정성이 고작 이런 산속 진흙탕에서 끝나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불빛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다시 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발밑이 푹 꺼지더니 몸이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비명을 삼키며 굴러떨어진 곳은 작은 계곡 옆이었습니다. 온몸이 멍들고 찢어졌지만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젖은 바지 안쪽을 더듬어 그 작은 체크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생명줄이다. 내 아이들에게 돌아갈 유일한 열쇠다. 저는 카드를 손에 쥐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 멀리 산기슭 끝자락에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빗물과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살 수 있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 저는 휘청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눈앞의 대학병원의 하얀 복도가 환영처럼 보이고 자식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 환청을 붙잡고 저는 기어코 산을 내려왔습니다. 도로 위에 발이 닿는 순간 그 딱딱한 아스팔트의 감촉이 세상 무엇보다 반가웠습니다. 마침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라이트를 비추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길 한복판으로 기어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트럭이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운전사가 당황한 듯 뛰어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르신. 저는 운전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병원. 제일 큰 대학병원으로 가주세요.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도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장의 안찰 기도는 없습니다. 정석이의 비열한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제야 온몸에 힘을 풀고 어둠 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지옥 같은 산속의 빗소리도 원장의 기괴한 찬송가 소리도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인 것은 하얀 천장과 나를 내려다보며 넋이 나간 듯 서 있는 두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큰아들이 제 마른 손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둘째는 말도 잇지 못한 채 제 앙상한 다리를 부여잡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먼저 떠난 아내 대신 내 인생의 전부였던 두 녀석, 아이들을 다시 보게 됐다는 안도감에, 그리운 내 가족 곁으로 돌아왔다는 기쁨에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저를 담당했던 대학병원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 아이들이 실종 신고하고 전국을 뒤졌는데 큰아들이 울먹이며 덧붙였습니다. 경찰서랑 병원마다 전화를 돌렸는데도 아버지 휴대폰은 엉뚱한 곳에 꺼져 있고 정석이 아저씨는 아버지가 혼자 여행 가신 거라고만 하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왜 제 휴대폰을 뺏어갔는지, 왜 정석이가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놨는지.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제 회의 기쁨을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어르신, 현재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위벽에 있던 암세포가 복막까지 다 번졌습니다. 저는 힘겹게 입을 떼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거죠? 저 아직 이기잖아요. 그렇죠? 의사는 제 물음에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암세포가 급격히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2기가 아니라 3기 중반입니다. 당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주저앉아 바닥을 쳤고 둘째는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며 매달렸습니다. 3기? 원장의 안찰 기도랍시고 배를 짓눌리며 비명을 삼키며 견뎌야 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기도만 하면 낫는다던 그 사기꾼들에게 속아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석이가 제 인감을 가져가고 제 퇴직금을 집어삼키며 자산관리 운운하는 동안 제 몸 안의 암세포는 제 생명을 축제처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남겨줄 상속증여 자금마저 그 악마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생각을 하니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기력을 회복하는 대로 항암 치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종양 크기를 줄여놓고 수술을 고민해봐야 해요.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저렇게 눈부신데 제 인생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살고 싶다. 이대로는 모든 진실을 밝히기 전에는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내 자식들에게 이런 비참한 마지막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힘없는 손에 힘을 주어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애들아, 나 살 거야. 어떻게든 버텨서 그놈들이 한 짓 다 밝히고 너희 곁에 오래 있을 거다. 3기 중반이라는 절망적인 선고 앞에서도 제 가슴 속에서는 복수보다 더 뜨거운 삶에 대한 의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 아저씨 말만 믿고 우리한테 말도 없이. 큰아들의 원망 섞인 한탄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병원비로 그 아까운 돈 다 날리기 싫어서, 그래서 선택한 길이었는데 결국 그 선택이 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짐을 지우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없이 키운 내 자식들에게 이제는 암 3기 아버지라는 지독한 형벌까지 내려버린 꼴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그게 너희를 위한 길인 줄 알았어. 제 갈라진 목소리에 두 아들은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정석이가 가로챈 내 퇴직금, 원장이 앗아간 내 금쪽 같은 시간들, 그것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두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마라. 아버지는 아직 안 죽는다. 항암 치료든 뭐든 다 견뎌낼 거야.
그 사기꾼 놈들 제 발로 감옥 가게 만드는 거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나 절대로 눈 못 감는다. 병실 창문 너머로 비가 그친 뒤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3기 암 환자. 이제 저는 아버지가 아닌 사기꾼들을 심판할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실에서의 하루하루는 암세포와의 전쟁이자 시간과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독한 항암 치료 약물이 몸속으로 퍼질 때마다 온몸의 감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거울 속 제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님 좀 불러다 주겠니? 큰아들은 제 건강부터 챙기라며 말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그들이 쓴 거짓의 가면을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제 바지 속에 끝까지 지켜냈던 그 비상용 체크카드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정석이가 제 인감을 도용해 자금을 빼돌린 날짜와 시간, 그리고 기도원 근처에서 결제된 내역들. 그것은 제가 살아 돌아와 증언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기도원에 들이닥쳤을 때 원장은 여전히 신도들 앞에서 자신의 탐욕을 하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병실로 달려온 정석이는 제 발치에 엎드려 비굴하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형님, 내가 눈이 멀었었나 봐. 그놈의 투자 수익이 뭐라고. 돈은 어떻게든 돌려줄 테니까 제발 합의 좀 해줘. 30년 우정을 돈 몇 푼에 팔아치운 친구의 비겁한 눈물을 보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돈? 그 돈은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앗아간 내 시간과 믿음으로 갚아라. 저는 정석이가 가로챘던 제 자금들을 법적으로 되찾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퇴직금이 아니라 제가 세상에 없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줘야 할 상속증여 자금이었습니다. 사기꾼들의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들이 호의호식하며 굴렸던 자산관리 내역들은 하나하나 범죄 수익으로 드러나 압수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그 기도원 안쪽에는 제대로 된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세상과 단절된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 모든 것을 걸고 그 산을 내려오지 않았다면 저 또한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영영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몇 달 뒤 원장과 정석이는 법의 심판대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성자인 척하던 원장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당당하던 친구 녀석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들을 각각 엄벌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지옥 같던 그 폐쇄적인 공간에서 완전히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제 몸은 3기 암과 싸우느라 많이 약해졌지만 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새로운 계절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재테크는 숫자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와 가족의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약 기운을 견디며 아이들이 차려준 따뜻한 밥 한 술을 뜹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한 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눈부신 햇살이 휠체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치르러 떠났지만 제 잃어버린 건강이 당장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큰아들의 손을 빌려 변호사와 함께 남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되찾은 소중한 자산들은 결코 제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으로 차근차근 상속증여 절차를 밟으며 제가 곁에 없더라도 아이들이 비바람을 피할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지금은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둘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지만 저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산 관리이자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숙제였으니까요.
병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처럼 다들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자신의 소중한 것들이 타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겠죠. 그들에게,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돈을 쫓느라 소중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세요.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며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재테크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독한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아이들이 깎아주는 사과 한 조각의 달콤함에 삶의 경이로움을 배웁니다. 비록 제 인생의 시계추는 남들보다 조금 빨리 멈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두운 산 속에서 제 영혼만큼은 온전히 지켜내어 탈출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승리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우리 산책 나갈까요? 아들의 부름에 저는 다시 힘을 내어 봅니다. 내일 세상이 끝날지라도 저는 제 가족이라는 나무 아래에서 가장 행복한 휴식을 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위암 3기 아버지가 지옥 끝에서 돌아와 깨달은 인생의 진짜 마지막 시그널입니다.